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체중 감량, 지름길은 있는가입니다.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유행하는 다이어트의 그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하나는 또 요요 현상이 없는 체중 감량을 가져올 수 있는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이어트입니다. 그 다이어트는 이거는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2019년도에 가장 유행한 인기 있는 다이어트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전 세계 사이트다 보니까 저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다이어트들이 있을 텐데, 맨 왼쪽 위쪽에 보시면 Intermittent Fasting Diet, 이제 간헐적 이제 단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유념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020년에 네 가지 가장 유명한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거는 구글이 아니라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한 바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가장 밑 상단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Time Limited Eating이라고 해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있는데, 근데 이 모든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마선올에 비만하는 환자들에서 이름난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그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한 겁니다. 메타 분석한 건데, 제가 한글로 크게 적은 것처럼 50보 100보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이어트마다 별 차이가 없더라. 이게 이제 주제고, 결론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최근에 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찬반을 다룬 리뷰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것의 결론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길게 가지 못하더라 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이어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체중을 줄이려면 전체 칼로리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줄이는 그 다이어트가 있죠. 저열량 시기, 아니면 초저열량 시기, 이런 다이어트들이 있거나, 이제 아예 전혀 드시질 않는 그 단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칼로리를 드시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영양소의 구성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양소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영양소의 질과 양들을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맨 상단에 보시면 비만쥐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쥐는 이제 날씬한 쥐죠. 근데 그 비만한 쥐든지 날씬한 쥐든지 간에 마음대로 먹도록 하면은 비만한 쥐는 더 비만해지고, 날씬한 쥐도 점점 비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쥐들에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만한 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건강한 이제 쥐가 되었고, 날씬한 쥐는 계속해서 날씬한 쥐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주중에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고, 주말에는 마음껏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날씬한 쥐가 이제 날씬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핏한 그런 이제 쥐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면,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서 14시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먹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0시간 이내로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대사적인 지표가 좋지 않았던 분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지표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연구입니다. 셀 메타볼리즘의 2020년 올해 실린 그 잡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발표한 분이 미국에 있는 소크 연구소의 판다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주로 연구를 한 게 서카디안 리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서카디안 리듬이 회복되는 것, 그 회복시킨다는 자체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해진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매우 유명한 분이라서 여러 군데 이렇게 종설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왼쪽이 밤이고 오른쪽이 낮인데, 유전자 중에서 이게
설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이제 밤이 되어야 작동하는 유전자고, 오른쪽은 낮이 되어야 작동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두 가지 유전자가 조화롭게 작동을 해야 우리 몸의 장기들이 재구시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낮에 이제 햇볕을 보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신호가 뇌 중추에 있는 설카디안 리듬을 주장하는 그런 유전자에 작동을 합니다. 그럼 그게 발현을 해서 지금 밑에 보시는 근육이라든지 간, 신장, 심장 이런 곳에 그 매일마다의 그런 리듬을 이제 그 유지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건강한 거죠. 식사에 대해서만 딱 보시면 낮에 만약에 식사를 하시면은 탄수화물이 태워지고 그리고 지방이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지방이 태워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근데 이게 왼쪽은 뭐냐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은 현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보시면 이제 아주 옛날 같으면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깜깜해지면 다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 햇볕 있을 때만 먹죠. 그 나머지는 자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현대인들은 이게 이제 회식도 많고 저녁 늦게까지 드시고 잠이 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오른쪽 이 그림입니다. 위에 그림은요, 하루에 10시간만 이제 섭취를 했을 때는 아까처럼 밤에 지방이 태워집니다. 칼로리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이 태워질 그런 여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되다 보니까 이제 비만해진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설카디안 리듬이 깨졌을 때 비만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가 생기고 장내 세균도 세균총도 악화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리듬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결론은 회복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해서 설카디안 리듬을 회복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인데, 그것은 이제 대사 유연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사 유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이제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 능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복이다. 그러면은 공복에는 지방산화가 주로 일어나고 지방산의 흡수가 높입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지방산화가 오히려 억제되고 나머지 이제 포도당의 흡수, 산화 저장이 더 많아지는 쪽.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적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메타볼릭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메타볼릭 인플렉시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 곡선이 비만한 환자분들의 메타볼릭 상태인데, 메타볼릭 인플렉시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만 환자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 그 다음에 먹지도 않는데 음식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공복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지방 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식사를 했을 때도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른 사람은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많이 먹으면 대사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되니까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여간에서는 이렇게 식사를 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타볼릭 인플렉시빌리티를 플렉시블하게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8가지, 7가지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 인슐린 저항성 있게 만들고,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지방을 줄이는 거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염증을 개선시켜주고 장내 세균총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빨갛게 색칠한 설카디안 리듬이 깨졌을 때 이걸 회복시켜주는데, 회복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다.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인기 있는 1등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론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비만해져서 메타볼릭 인플렉시빌리티가 깨질 수도 있고요. 메타볼릭 인플렉시빌리티가 비만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런 곡선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만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5 내지 10%만 줄인다 하더라도 대사적인 지표가 많이 개선된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고도 비만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체질량 지수가 보통 이제 30을 넘으면 고도 비만이라죠. 35가 넘으면 더 이제 심한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017년도에 제가 이제 다기관 연구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호마 지수, 아니면 이렇게 대동맥, 동맥 경화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지질,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수들이
어느 상태까지 이제 체중 감량이 일어났을 때 그게 그 코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체중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인데 지금 BMI 가지고 볼 때는 29 정도까지 체중 감량이 일어나야지 그런 대사지표가 유연하게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사적인 메타볼릭 인플렉시비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요약을 드리자면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메타볼릭 플렉서빌리티를 회복시키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다이어트가 각종 다이어트가 있을 텐데 그런 어느 다이어트들도 길게 하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 핵심은 롱런하는 겁니다. 길게 가는 다이어트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가장 그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요요는 요렇게인데 이 선생님이 그 요요 마스터라고 불리는 그 전 세계 요요 1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요요를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요라는 것은 단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체중 감량하기 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그 위에 요요가 생기는 거죠. 요요 이후에는 원래 체중보다 사실은 조금 더 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더라도 다시 늘 때는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는데 다시 늘 때는 내장 지방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다시 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둔 경우보다 더 안 좋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들쑥날쑥 하는 걸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체중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혈압도 들쑥날쑥, 심장의 그 맥박도 들쑥날쑥, 그리고 사고체율도 들쑥날쑥, 혈당과 지방의 조절도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심장의 부하가 크게 걸리고 사고체 손상이 일어나고 혈관도 같이 손상이 돼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콩팥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이제 지금 알려진 정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체중이 늘고 이제 다시 빠졌다가 늘면은 이렇게 대사적인 지표뿐 아니라 하나에 더 영향을 미치는데 이 그 비만하는 자들의 정서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기간, 그리고 체중 감량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그냥 그대로 멈추는 기간, 그리고 체중이 다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요요가 일어났을 때의 감정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중이 빠질 때, 체중이 빠지면은 기분이 좋죠. 엄청나게 이제 다이어트가 효과 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계속 이제 그 체중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끌고 가지 못하고 이제 점점 체중이 다시 늘게 되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은 이 다이어트가 내한테 안 맞는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체중 감량뿐 아니라 나머지 생활에서도 이제 의지도 없어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은 단지 체중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신감 없는 그런 감정들을 더 자신감 없게 만들어주니까 요요 현상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지금 보시면은 VLCD 초저혈량 시기, 그리고 그런 시기에다가 행동요법, 초저혈량 시기에다가 행동요법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조절을 했을 때는 체중 감량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 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체중이 늡니다. 다시 늡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체중은 다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줄 그은 것처럼 이 체중이 원래대로까지만 딱 가면 좋은데 원래보다도 더 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비만하는 자들에게 체중 감량을 그러니까 비만 치료를 몇 번 시도를 해봤는가라고 보시면 무려 20번을 시도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1번에서 4번, 그러니까 1번 이상은 여러 번은 이제 시도했다는 거죠.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다시 요요가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1년 이상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1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한두 명 말고는 다 실패한 거죠. 그리고 3년 이상을 유지한 사람은 지금 5%입니다. 2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만큼 어렵다, 유지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많았던 경우 체중을 줄입니다. 줄이게 되니까 에너지가 이제 세이브가 되죠. 에너지가 저장이 되면은 신체는 에너지를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더 분비가 늘어나고 렙틴이나 PYY는 감소가 되고 에너지 소비도 그러니까
lasting energy expenditure라고 해서 이제 휴식시 대사량도 줄어들고 공복감은 더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식욕이 늘고 나가는 에너지는 줄고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는 점점 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다이어트라든지 행동요법이라든지 심지어 약물을 쓴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체중이 감량되었다가 유지되는 시기를 견디지 못해서 어느 것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체중이 다시 늘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런 이유로 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늘게 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네소타 익스페리먼트라는 건데 성인에게 있어서 이게 1997년도에 있었던 이제 유명한 실험입니다. 체중 감량이 됐을 때 딱 보니까 팻이 더 줍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줄 때 팻만 주는 게 아니라 팻프리 머슬, 근육이 줄죠. 이 근육이 줄어드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근육이 줄어드니까 신체 아까 말하는 그 휴식식 대사량이 같이 줄게 되는 거죠. 휴식식 대사량의 큰 요소가 제지방이거든요. 제지방이 주니까 대사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전에 먹던 것보다 내 몸에 저축되는 거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의 비율이 훨씬 더 늘게 된다는 그런 역설을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감량된 체중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저의 임상 경험과 그 이론에 근거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의 적응증을 준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를 예를 듭시다. 혈압 환자가 혈압이 만약에 90이 60인데 그런 사람에게 고혈압 약을 쓰겠습니까? 써서 만약에 혈압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가 정상인데 당뇨약을 쓰겠습니까?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비만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비만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비만 환자, 정말 비만할 때 그러니까 저희 그 대한비만학회인 경우에는 BMI가 25만 넘고 나머지 약물 치료를 실패했을 때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는 미국 FDA를 따르거든요. 거기는 BMI 30 이상이거나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대사질환을 동반하고 있을 때 이제 비만 치료를 쓰도록 합니다. 최소한 대한비만학회의 그 비만학회의 비만치료 적응증은 준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 신문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입니다. 뚱뚱하면 코로나에 더 위험해. 이런 이제 그 신문에 그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비만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고 이제 부르는 게 좋다고 미국 비만학회나 유럽 비만학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스미디어에도 그런 보도할 때 용어 사용을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공문을 보내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인격체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요, 체중이 많은 것이 슬퍼서, 부끄러워서, 밤에만 담리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대인관계가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오면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되고, 하나는 이 사람에게 이거는 병이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생활 개선을 못해서, 당신이 많이 먹어서, 당신이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이 쪘다고 이제 하는 그런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더 강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활 개선을 하더라도 비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치 고혈압 환자 중에서 자기는 아무리 싱겁게 먹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혈압이 높아서 치료받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태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받아들이시고 치료합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비만도 질병이라 받아들이시고 치료하자.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진단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살이 좀 많네요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당신은 고도 복부 비만입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평생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는 약을 먹을 때 치료를 하잖아요. 평생 관리한다는 사실을 의사도 알고 환자도 압니다. 그런데 비만하는 환자들이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아무래도 약값이 보험이 안 되고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평생 치료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교육입니다. 첫날 전체 계획을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당신을 관리하겠다. 평생 관리하겠다. 평생 관리를 강조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이거는 오늘 1년, 2년 할 게 아니다. 이제 5년, 10년 계속 날 따라와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체중 감량 곡선을 처음부터 언급을 합니다.
이겁니다. 당신이 이제 이 체중에 대해서, 이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이렇게 체중이 줄 거다. 근데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줄지 않을 때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오면 또 줄 거다. 그러다가 또 유지되고 또 줄 거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에서 12가 뭐냐면 제 경험상 체중이 계속해서 감량되는 게 한 6에서 12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시기도 6에서 12개월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체중이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지겹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포기하면 요요 현상으로 다시 원래 체중 이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합니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얘기도 꼭 해줍니다. 당신이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될 텐데,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먹는 게 없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 그래도 살이 안 빠진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당신의 대사 유연성이 깨져서 그렇다.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처럼 요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썰카디안 리듬부터 회복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보시는 요걸 보여주면서 제가 다이어트 교육을 합니다. 그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먹는 양이 당신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일단 줄입니다. 하루 종일 먹는 양을 줄이고, 두 번째는 그 먹는 양을 구분을 합니다. 아침을 제일 많이 먹고 점심, 저녁 순으로 적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0시간 표시된 것처럼 하루에 10시간 이내로 먹습니다. 14시간은 물 외에는 먹지를 않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못 알고 이제 아침을 안 먹는 사람에게 아침을 먹으라 했더니 아침을 더 먹는 겁니다. 더 먹으면 살이 찝니다. 전체 양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그 양에서 절반을 아침에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운동입니다. 지금 이제 체중을 줄이려면은 이제 어떤 분은 운동을 뭐 2시간씩 하는 분도 있는데 체중이 안 빠진다. 맞습니다. 잘 안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체중을 줄이려면은 식사를 줄이는 것, 아까 같이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든지 양을 줄이든지 하는 이 방식은, 이 다이어트가 7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 30%가 운동인데, 운동의 효과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체중이 줄 때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아까처럼 이제 체중이 줄면은 근육이 줄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을 해서 가능한 그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초 대사량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은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복합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 다 가능하고 매일 해야 된다. 일주일에 뭐 3일 이상, 5일 이상 이거 헷갈립니다. 어떤 환자들은 뭐 오늘 운동했는지 어제 운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라고 합니다. 운동은 어디서 하느냐? 집이든지 밖이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대중교통을 위해서 출근하는데 이제 그 지하철 그 다음 대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뭐 했느냐? 스케팅을 했습니다. 보폭을 줄여서 하는 스케팅, 보폭을 늘려서 하는 스케팅 한 30번쯤 하면은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 근처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좋지 않습니까? 저 혼자 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좋은 겁니다. 지금 그 모든 운동 중에서 인기 있는 운동은 지금은 HICT라고 합니다. 고강도 서킷 트레이닝, 하이 인텐시티 서킷 트레이닝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고통 없이는 이제 뭐 얻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앱들이 있습니다. 요새 7분 운동 치면은 저는 이제 요걸 이제 그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설치해도 되고, 근데 사실은 7분 운동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서 60대, 70대는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오려서 이걸 만들어서 줍니다. 지금 보시면 플랭크 2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쿼트, 보폭을 좁혀서 30번, 와이드 스쿼트 30번, 푸시업, 그다음 달 들어람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걸 외래해서 시범도 보여주고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동그라미 쳐서 이걸 매일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환자들 중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은요, 조금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적합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서 약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미국 식약처에 신약의 효과를 인정해 줄 때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실제 쓰는 실험약이 위약보다, 플라시보 약보다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중 감량이 되었던 이 환자들에게 이분들 모르게 절반은 위약으로 바꾸고요. 절반은 위약을 그대로 씁니다.
그랬더니 위약을 썼던 그 환자들은 다시 체중이 느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약의 효과는요, 체중 감량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감량된 체중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혈압 환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혈압 환자가 고혈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혈압 중단합니까? 약을 중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단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병 환자도 약을 중단하면 혈당이 다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겁니다. 예,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 리라글루타이드, 펜탈민, 토피라메이트, 날티렉스, 부프리온, 로카세린 지금은 없어진 약이지만 이런 약들에 대해서 투약을 딱 하고 나서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하고 있을까 보시면 지금 제일 그래도 많이 이제 복용하고 있는 게 이제 리라글루타이드가 한 40% 정도 그냥 이제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0% 이내로 거의 다 이제 복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만큼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약제라도요. 아까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둘 다 줄일 수가 있고 내장 지방 줄이고 피하 지방을 줄일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방을 더 줄이고 가급적이면 내장 지방을 더 줄이는 약제가 좋은데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근육보다 지방을 더 줄이고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을 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또 이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환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거는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논문들을 다 비교했을 때 올리스타, 제네칼이죠. 날트렉석, 부프리온, 콘트라보입니다.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 이건 이제 삭센다, 펜탈민, 토피라메이트,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이제 그 약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건데 맨 마지막에 수술입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한 환자한테는 제가 바로 수술 권합니다. 근데 바로 수술을 겁내하신 분들에게는 약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 뭐냐면 이 약을 썼을 때 3개월을 썼을 때 5% 이상 체중이 감량되는 확률입니다. 이게 올리스tat은 2명 중에 1명, 이 약은 3명 중에 2명, 이 두 가지 약은 4명 중에 3명이 5% 이상 빠지게 됩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듣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5% 규칙입니다. 3개월 뒤에 보니까 체중이 5%에 도달되지 않은 겁니다. 2.3%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경우는 애매한데요. 삭센다를 원래 투여하는 게 3mg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삭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 쓰지를 그까지 쓰는 걸 거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8mg 상태에서 5% 실패를 했다는 게 과연 실패인가? 라는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더 용량을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이분은 이제 젊은 수험생이었는데 1.8mg를 썼을 때 6.5% 이제 빠진 거죠. 이 학생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쓸 것을 권하고 쓰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는 이제 50세 이제 남자분인데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도 있고 척추 협착증도 있고 무엇보다 양 그쪽에 그 고관절의 조인트에 관절림이 심해서 양쪽 고관절 교체 수술을 권유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보시면 BMI가 33.4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삭센다를 주사 맞고요. 지금은 이제 빠지다가 그 다음에 또 빠지다가 좀 약간 정체되다가 속도가 줄다가 지금 빠져서 이분은 지금 한 9%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분은 91.3kg로 출발해서 82.5kg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에서 수술하기로 했다가 교수님 이 정도 같으면 수술 보류해도 되겠다 해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지내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양척에 있는 고관절이 괴사가 된 분입니다. 합병증으로 이 괴사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체중이 줄었다가 유지됐죠. 이 유지됐을 때 요때 이제 아무래도 왼쪽에 고관절 수술 한번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참지를 못하고 이분은 이제 그 다음 왼쪽은 수술했고요. 오른쪽은 수술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제 14.9% 체중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제니카를 원래 썼었습니다. 이제 삭센다가 나타나기 전에, 처방이 하기 수 있기 전에. 근데 제니카를 썼다가 체중이 줄었는데 더 이상 체중 감량이 더 잘 안 되는 듯해서 삭센다를 추가를 했더니 추가 효과가 5% 더 이제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6.8%의 당화 해독소가 5.8%까지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수술 받기 위해 아무래도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술 받기 위한 환자들이 이제 그 수술 전에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이제 협진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분이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폴리오마이elitis가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77.3kg로 출발을 해서 지금 68.7kg니까 10kg 정도 빠졌는데 처음에는 체중이 너무 많아서 수술의 위험이 많다고 수술을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10kg 정도 뺀 다음에는 이 정도 되면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11%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경추부에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이제 그 재활의학과에서 권유했는데 수술을 싫다고 하니 그러면 비만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이제 저희 과에 온 경우입니다. 이분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이제 관리를 하자는 것에 이제 잘 알아듣고 계속 따르시는 분이죠. 2014년도 6년 전에 105kg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쓸 거는 다 써본 것 같아요. 이때는 제니칼 썼었고요. 이때는 이제 로카세린, 벨빅을 썼었고, 그리고 콘트라브도 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빅토자, 그 다음에 삭센다를 처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88kg 됐죠. 이분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한 곡선이 맞는 게 이렇게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이제 좀 정체가 되었다가 아까처럼 이제 다시 느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요요가 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돌아가진 않았거든요. 열심히 이제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체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콘트라브 썼을 때 좀 더 빠졌다가 삭센다를 교체하니까 더 빠져서 지금은 이제 85kg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2014년에 비하면 20% 가까이 이제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분은 저한테 비만 치료를 했습니다. 9년 동안 다닌 거죠. 근데 이분은 9년 동안 다니면서 오히려 체중이 줄지 않고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선생님 아니면 더 쪘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계속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1년도에 73kg였는데요. 지금 8년이 지나가지고는 81kg니까 오히려 8kg 더 느는 거죠. 이분도 제니칼, 벨빅, 콘트라브, 삭센더 다 썼던 분입니다.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게 완전 요요라는 그 곡선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11%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스타스는 2명 중에 1명 들으니까 잘 안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률이. 그럼에도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분도 오른쪽 고관절 수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분은 한방 다이어트, 혼자서 운동과 식이 조절 다 해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분은 올리스탑부터 젊은 분이라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요, 기름변이 쫙쫙 나오면서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이 많이 된 겁니다. 보시면 이제 60kg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도에 보면 이제 7월 달에 한 75kg에서요. 지금은 60kg. 그러니까 조금 지금 최근에는 더 줄어서 한 50몇 킬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잘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걸 설명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설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납득을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에 순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 쓰는 이유, 체중 감량 곡선 5% 설명,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운동 그림,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걸 한 번 설명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와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우리 비유를 들면 부부싸움도 대부분 설명이 부족해서 서로 대화를 이제 중간 생략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비만병을 가진 환자한테는 진짜 대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당신 인격적인 존재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요요 현상을 막는 팁을 설명해 드리면 그분들이 납득을 하며 잘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환자의 비만, 그 체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만병을 가진 사람을 돌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기죽지 말아라. 설사 체중이 죽지 않아도 그게 뭐 대수냐.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부터 치료 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이후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평생 저하고 함께 가자. 그게 왜 제 탓인가요? 원래 사람 몸이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범하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 요요 현상을 막고 치료에 성공하지 않겠나. 지름길은 있는데 그 지름길은 조금 치료하는 의사가 조금 그 노력을 더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